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납부하셨고 이제 은퇴 후에는 자녀 덕분에 건강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도 병원 다닐 수 있는 상황. 어찌 보면 지금껏 살아온 세월에 대한 작은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2026년부터 이 평온한 일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분하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 혜택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도의 소도시에 사는 70대 초반의 김태수 어르신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르신은 30년 넘게 공장에 다니시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셨고 은퇴 후에는 매달 약 95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아들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시죠. 어르신은 은행에 예금도 좀 있고 시골에 작은 땅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26년부터 뭔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들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봤더니 상담 대기가 너무 길어서 결국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김태수 어르신처럼 막연하게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모르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피부양자 제도 자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준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양자 수가 계속 늘어났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죠. 이에 따라 정부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고 2026년에도 추가적인 조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2026년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사업자 관련 요건입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반가운 변화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요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 소득이라고 하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연금,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서 받는 금액은 100% 그대로 소득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김태수 어르신의 경우 매달 국민연금을 95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1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연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합산 소득이 1,640만 원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이자 소득이 좀 더 늘거나 다른 소득이 생기면 2천만 원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이 기준이 1,500만 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방향으로의 검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면 국민연금만 매달 125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 소득만으로도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시가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실제 시세로는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구간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즉 재산이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소득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 표준이 이 구간에 진입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집 한 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소득 요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 관련 요건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아주 소규모로 운영하시거나 거의 쉬고 있는 사업이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안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소득 500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강의료, 원고료, 자문수수료 등을 간간히 받으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관련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좋은 소식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차 점수가 전면 폐지되어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동안 차량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점은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변화입니다.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어떤 소득이 어떻게 합산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실제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즉 집, 토지, 전월세 등도 포함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 분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던 분이 갑자기 월 20만 원, 30만 원씩 내게 되는 상황. 연금 수령액 중 상당 부분이 보험료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더 당황스러운 것은 통보 방식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매년 1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산으로 일괄 검토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예고 없이 우편물이 날아오면서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받게 되는 거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닥치는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또한 소득 합산의 복잡성도 문제입니다. 이자 소득 하나만 보더라도 예금 이자, 채권 이자, P2P, 투자 수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배당 소득에는 주식 배당금, 펀드 배당금 등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합산 금액을 추적하는 것이 어르신 세대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 어느 날 갑자기 피부양자 탈락 통보를 받게 되는 상황. 이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제도적으로 인정된 합법적인 방법들입니다. 이제 핵심 전략들을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ISA 계좌 활용입니다. ISA는 인디비저얼 세이빙즈 어카운트, 즉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의 약자입니다. 이 계좌의 핵심적인 특징은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이나 주식 배당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ISA 계좌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일반 예금에 넣어두면
연 3% 금리 기준으로 3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이것은 건강보험료 소득 합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같은 1억 원을 ISA 계좌에 넣어두면 그 안에서 발생한 300만 원의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ISA 계좌는 연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만기는 3년 이상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이며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로 분리과세 처리됩니다. 현재 여유자금을 일반 예금이나 증권 계좌에 넣어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ISA 계좌로 이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합산 소득 2천만 원. 계산에서 빠지게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 연금저축과 IRP 활용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인더비저월 리타이어먼트 펜션, 개인형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설계의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상품의 핵심 원리는 과세이연입니다. 과세이연이란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즉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그 수익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죠. 그렇다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 시작하면 이는 사적연금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적연금 소득은 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정연금은 100%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공정연금 소득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정연금 수령 방식을 조절함으로써 합산소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달 8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연간 96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 등이 더해지면 2천만 원 한도에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이때 연금저축에서의 수령액을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한다면 사적연금 부분은 소득 합산에서 제외되어 전체 합산 소득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금저축이나 IRP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아직 수령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령 시기와 수령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략, 증여 및 공동명의를 통한 재산 분산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있는 분들, 혹은 9억 원을 넘어서는 분들에게는 재산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녀에게 일부를 증여하거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각자의 지분만큼 재산세 과세 표준이 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 표준이 10억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9억 원. 초과로 즉시 피부양자 탈락이지만 배우자와 50대 50으로 공동명의를 하면 각자의 과세 표준은 5억 원이 되어 탈락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공동명의 전환에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해 무턱대고 증여나 명의 변경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여 및 명의 변경은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탈락 통보를 받고 나서 급하게 처리하려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상황에 따라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직장을 그만두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었을 때 최대 36개월 동안 기존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더라도 곧바로 비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훨씬 낮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탈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피부양자 탈락 통보가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임의계속가입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어떤 보험료를 내게 될까요? 기존의 직장가입자 가족으로서 피부양자였던 경우라면 자녀가 다니는 직장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을 때의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최대 36개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36개월의 기간 동안 다른 전략들, 즉 ISA 계좌 이동, 소득 조정, 재산 분산 등을 차분히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계속가입은 매우 중요한 완충수단이 됩니다. 5번째 전략,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감면 혜택입니다. 만약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불가피하더라도 한시적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처음 전환되는 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그 다음 해에는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혜택이므로 해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산정된 보험료가 월 30만 원이라면 첫 해에는 실제로 6만 원만 내게 됩니다. 두 번째 해에는 12만 원을 내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 소득과 재산을 조정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거나 임의계속가입 혜택을 조합하면 실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들이 효과적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먼저 내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은행이자, 주식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합산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ISA 계좌나 IRP를 활용하려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품 선택, 운용 방식 결정, 납입 한도 확인 등 어느 정도의 금융 지식이 필요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산 분산을 위한 증여나 공동명의 변경은 더 복잡합니다. 세무사 상담, 등기 처리, 증여세 신고 등 전문가의 도움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탈락 통보를 받은 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평소에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면 그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처럼 각 전략마다 실행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대가는 분명합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갈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이 전략들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ISA 계좌는 최소 3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연금 수령 방식 조정은 이미 수령을 시작했다면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피부양자 자격의 위협을 느끼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자녀와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자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다시 김태수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아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연 1,140만 원, 은행 예금 이자 연 500만 원, 합산소득 1,640만 원. 현재 기준 2천만 원에는 여유가 있지만 만약 기준이 1,500만 원으로 낮아진다면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아들과 상의하여 은행 예금 일부를 ISA 계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자 소득 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도록 하면 합산 소득이 1,200만 원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1,5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여유 있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약 4억 원 수준입니다. 5억 4천만 원 기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재산 요건에서는 안전합니다.
시골 땅의 과세 표준을 합산해도 기준 이하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나니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갈리는 순간이 바로 이런 제도 변경의 시기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전환 후에도 최소한의 부담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쪽에 속하게 되셨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상황, 고령화 진행 속도, 정책 방향에 따라 피부양자 기준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것이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내 자산을 지킬 것이냐. 이 선택의 차이가 노후 삶의 질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공적연금은 100% 소득에 반영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 초과 시 즉시 탈락이며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소득 1원이라도 발생 시 탈락이고 프리랜서는 연소득 500만 원 초과 시 탈락입니다. 자동차는 2026년부터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ISA 계좌를 활용한 이자 배당 소득 제외, 연금저축과 IRP의 과세 이연 효과 활용, 증여 및 공동명의를 통한 재산 분산, 탈락 통보 후 2개월 내 임의 계속 가입 신청, 그리고 지역가입자 전환 시 첫 해 80%, 둘째 해 60% 감면 혜택 활용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전략 중 내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에는 오늘과 같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후복지 관련 정보들이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